네, 함께 공동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함께 성도 방학을 긴 방학을 마치고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다시 이제 개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셨죠? 예, 오늘 또 의미 있는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함께 성도, 함께 성서, 지금 우리 함께 공동체가 이 두 가지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성서, 또 성경 공부와 함께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으로 올 여름에는 함께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 일상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가족분들 중에 조금 전문적인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모셔서 같이 이런저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은 경제에 관련된 그런 주제로 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이 강의를 해 주실 분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김홍기 집사님이세요. 김홍기 집사님이신데 여기 나와 계신데요. 잠시 뭐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뭐 오랫동안 한남대에서 경제를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2024 년도에는 한국경제학회 학회장님도 역임을 하셨고요.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그 전문 영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이신데요. 또 지금은 또 함께 공동체 운영위원장님으로 또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그 돈 문제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실 그 삶의 자리에서 뭐랄까 그냥 이렇게 멋있게만 생각하기 참 어려운,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좀 약간 신앙과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는데, 예, 오늘 또 우리 김홍 집사님 평소에 고민하셨던 부분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 함께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와 돈, 뭐 또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질문을 뭐 하실 기회도 드리겠지만, 이 중간에 채팅창을 좀 이용하셔서 예, 질문을 좀 남겨 주시면 이따 강의 말미에 우리 김 지사님께서 같이 좀 대답을 해 주실 만한 것들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좀 너무 앞에 좀 긴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기 집사님 나와 주세요. 우리 큰 네, 박수 안녕하세요. 보내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집사님 편하게. 네. 그 소리 들리나요? 반갑습니다. 이게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거 완전히 지금 소리가 안 들리니까 대답이 없어.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줌에 의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줌 강의할 때도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자고 했는데 제가 음. 사실은 오늘 강의를 못하면 줌 강의라서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타이틀은 제가 정한 건 아니라 우리 저 이길순 목사님께서 정해줘가지고 성도와 경제 이런 타이틀로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사실 오늘 8월 며칠인가요, 오늘이? 8월 13일인가요? 오늘 이날이 13일입니다.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좋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8월 13일이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걸 어떻게 강의해야 되나 제가 경제학자들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는 하고 하지만 경제학을 또 전공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하고 얘기를 한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제가 한번 목차를 볼까요? 목차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경제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이계순 목사님이 돈 버는 문제, 돈 문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혹은 잘 살까?
이런 등등 이런 게 아마 가장 큰 이슈인데 사실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제 경제적인 우리 많은 분들 일상인들이 경제 얘기했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제 현상,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초되는 개념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오늘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데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이 문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다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 옛날 어려웠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면은 별로 거기에 기꺼이 또 동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다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고수톱 칠 줄 아세요? 이경희 집사님, 고스톱 칠 줄 아세요? 이경희 집사님은 이경희 집사님은 도망가셨네. 금방 또 고스톱 치냐고 질문했더니 황태현 목사님 고스톱 칠 줄 아시죠? 못 쳐요. 우상수 집사님은 아, 치죠? 아는데 못답니다. 아, 그렇죠. 그게 왜 못하냐? 운칠기삼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왜. 이게 도대체 이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혹시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또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 원래 차 교수님이 왔어야지 내가 혼내주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 차 교수님이 오늘 뭐 서울에 가서 아니다. 다른 분이 그러네. 뭐 병원을 가야 된다고 못 온다는데 사실은 줌으로 들을 수 있는데 서울 간다는 핑계로 안 됐던데 건강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실 경제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있는데 그 축이 뭔가 또 여기는 뭐 시장하고 정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좀 다루고 싶고 우리나라의 일상적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어떤 또 많은 분들이 특히 기독교에서도 요즘 국가 나라 걱정 참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제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은 정했지만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좀 질문거리가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강의 도중이라도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 원래 이제 학문이 뭐냐? 학문. 배울학자에다가 질문할 때 문자잖아요. 그죠? 문의할 때.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한테 뭐 질문 안 하면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이건 뭐 똑같습니다. 그 우리의 교육의 습관은 뭐 질문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걸 외워서 공부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쓸데없는 공부를 죽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좀 바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일상에서 경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갈 거냐 말 거냐, 직업을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죠? 직업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야.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가. 이게 다 바로 뭐냐면은 선택과 관련된 거예요. 선택, 초이스. 경제학은 무슨 학문이냐? 돈 버는 학문이 아니라 사이언스 오브 초이스입니다. 선택의 학문이에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건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경제학을 공부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경제학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게 제 경제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도 사회과학 중에서의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과목이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는 경제학 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왜? 수학을 많이 배워야 돼요. 수학을 많이 써요. 그리고 사실 저도 왜 경제학을 했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했습니다.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경제학을 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좀 선택을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논리를 배워요. 그래서 좀 경제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압니까마는 우리 저 이길수 목사님이 쓸데없이 경제 얘기만 하지 말고 성서와 좀 연결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성경과.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사실 성경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뭐 거래 문제라든지 빚 문제라든지 일한 문제인지 자녀고 교육 문제 다 이게 다 이제 그 어떤 경제 문제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질문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가 뭐다가 아니라 왜 그러냐, 왜? 왜를 질문해요. 왜 그렇지? 왜? 근데 참 이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무슨 얘기할 때 왜 그러냐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사실은 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현상과 현상 사이에 관계되는 논리가 왜입니다. 그래서 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도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여기에 뭐 경제학 전공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김현철 교수가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그 이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김현철 교수는 의사입니다. 연대 의대 세브란스 의사였는데 그걸 하다가 의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없다라고 해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기 홍콩 과기대에서도 있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연대 의대 교수로 가는데 의대 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 공부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세직 교수가 쓴 모방과 창조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변에 추천도 많이 했는데 서울대 김세직 교수인데 저랑 굉장히 가까운 대학교 동기고 대학 하여튼 한 40여 년 이상 한 45년 동안 같이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저 책이 굉장히 좀 우리 한국의 이 교육 그리고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 건데 이거는 저희 집사람도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오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회비용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기회비용.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은 경제학적 용어만이 아니라 사회현상이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기회비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원이라는 게 돈하고 시간이죠. 그죠? 돈하고 시간. 이런 것을 어떤 활동이나 용도에 사용하면 이거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이 비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아, 좀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누워가지고 TV도 보면서 또 가족들하고 인조이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기회비용의 개념을 조금 정확히 알으면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에 간다. 뭐 대학에 갈 필요 없다. 우리가 대학에 가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면서 취업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 취업에 따른 임금이고 또 당연히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그 돈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대학을 입학하면 역량 강화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대학을 다니지 않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수입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 편익이 있겠죠, 편익이. 대학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거고, 대학을 들어감으로써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기회비용과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 만약에 기회비용이 더 크다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이길수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참 자녀 수를 선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주어진 자원을 있다면 그것도 돈과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 자녀에게 적은 양을 투입해서 적은 양을 투자해서 인적 자원이 우수하지 못한 자녀를 많이 가질 거냐? 아니면 적은 자녀한테 많은 양을 투자해서 조금 그 자녀들이 우수해진 그 우수한 적은 자녀를 선택할 거냐, 우수하지 않은 많은 자녀를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 하면 되게 비인간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 수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게리 베커라는 노벨 경제학상이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가 줄어들죠. 그렇지 않나요? 왜 줄어들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해요. 1인당. 그래서 자녀의 질을 높이는 경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양을 선택했어요. 애들이 7명, 8명 이렇게.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2명, 또 어떤 때는 1명. 아예 안 되겠다, 안 한다.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조금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이것도 또 이제 그 이길승 목사님이 성경을 이그젬플을 좀 들어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예화로 드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사이에 이런 게 있어요. 뭐 100마리의 양 있잖아요. 그죠? 아홉 마리의 양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근데 예수님은 뭘 선택하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귀중하냐? 그런 게 아니라 99마리는 안전한, 구원받은 아흔아홉 명이고, 한 마리는 잃어버린, 그리고 그 죄인의 한 마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홉 명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 죄인 한 명,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명에다가 시간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그게 가치가 높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아홉 명을 아홉 마리에 99마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99마리를 케어를 안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미 온전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선택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 죄인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건 이 오퍼튜니티 코스트,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어떻게 성경에다가 적용할까 했는데 이렇게 저는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한번 나중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황태현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조금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인과성의 문제하고 연관성. 이거는 우리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과라는 거는 A라는 결과가 B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관성이라는 건 A라는 거하고 B라는 것이 동시에 그냥 연관만 된 거예요. 관련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association or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 누구 탓이에요? 대부분이 친구 탓을 했습니다. 우리 애는 원래 성실하고 착하고 머리도 좋은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공부도 안 하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런 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날에? 여기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았는가 보네요. 근데 사실은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친구 성적이 높다. 친구는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의 친구는 성적이 높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문제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친구가 되면 성적이 높아진다. 성적이 좋아진다. 이거는 바로 이제 인과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친구의 성적이 정말 나한테 영향을 준다면 그 이유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서로 친해져요. 왜? 유유상종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친구 때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는 거죠, 이게. 특성이나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이에요. 그런데 어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정말 그 학생의 영향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의 실력이 좋아지면 이거는 인과성의 문제겠죠. 그래서 인과성과 연관성의 문제가 상당히 어떤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실험을 합니다. 실험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기숙사를 정할 때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추첨을 했더니 추첨에 의해서 그 룸메이트를 정할 때는 이건 뭐 랜덤하게 하는 거잖아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봤더니 우등생의 룸메이트가 열등생의 룸메이트 성적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친구 효과가 존재하는 거죠. 인과성이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또 끝나고 봤더니 이런 현상이 또 없어졌어요. 그 그 우등생의 룸메이트가 성적이 높았던 게 또 평상적으로 떨어지고 또 열등생의 그 룸메이트가 성적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친구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예컨대 상대평가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더니 오히려 다른 친구가 공부를 못해야지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기적인 행위가 높아지고 그 룸메이트를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 효과가 존재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경제 그러니까 정책을 펼 때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인센티브,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해서 잘 그 이 정책을 설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거는 가장 이제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언제 가죠? 아침에 갑니다. 그죠? 근데 해는 언제 떠요? 주로 아침에 뜨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 이해를 하면은 해가 왜 뜨냐? 내가 화장실 가서 뜨는 거예요. 그런 현상,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연관 관계가 없는데 동시에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둘이 관계가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현상을 생각하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 조금 하자면 기회비용하고 인과성과 연관성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좀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오늘 여기 참여한 대가 내지는 뭔가 기회비용을 극복하고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어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실제로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매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가장 1위가 전 세계 1위가 핀란드예요.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이런 데. 그러니까 저기 그 북유럽 쪽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이 한 24위 정도 되고 한국이 58위예요. 한국이 사실은 이 GDP로만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이. 그래서 OECD 굉장히 높은데도 OECD 38개국 중에서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득이 낮냐? 아니, 소득이 낮냐? 행복도가 낮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일반적인 현상은 분명한 거는 행복의 결정 요인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냐, 1인당 GDP죠, 이제 한 사람당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서로 얼마나 의존할 수 있냐, 또 기대 수명,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냐, 또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냐, 또 얼마나 관대함을 갖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소득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경제적인 불평등, 삶의 불안 이런 것도 크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경쟁 스트레스예요. 교육.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잘해야 된다는 경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인가에 그 한국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제학 저널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왜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교육 제도, 과도한 경쟁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실증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바로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굉장히 큰 이유가 쓸데없는 교육에서의 경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를 좀 보시면 갖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스터리의 역설이라고 해서 국가 전체 소득 수준이 일정한 정도 높아져도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국민 전체의 평균 행복 수준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그래서 역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노력합니까?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행복을 위해서인데 사실은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일정한 수준 이상이 넘으면 그냥 소득 수준하고 행복 수준이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더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결국은 행복도 높아진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다 동일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게 동일하다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행복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은데 경제적인 행복 지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를 욕망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한 거지만 소비를 욕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소비, 지출, 소득 이거를 욕망, 욕심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보더라도
소비가 증가하면, 즉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적인 행복 지수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더 높아지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욕망이 더 높아지면 경제적인 행복 지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욕망을 이렇게 촉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욕심을 무한대로 다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욕망, 탐욕이 그거보다 더 빨리 증가해가지고 오히려 경제적인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의 소득의 증가보다 나의 기대, 욕망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고스톱 얘기를 했는데 운칠기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칠기삼. 고스톱 칠 때 실력보다 운이 7할 정도를 차지하고 기가 3할 정도 차지한다. 잘 싸우고 못 사는 게 내 탓이냐.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됩니다. 어느 나라가 왜 잘 써, 어느 나라 못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능력주의가 있잖아요. 아니면 숙명주의. 나의 팔자가 이렇다. 팔자 타령하는 거.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굉장한 정도 능력주의에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경제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득에 결정하는 그 요소 중에 큰 게 어느 나라에서 언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50%를 결정한대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리서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북한하고 남한. 여러분들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마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기아 상태에 빠져서 힘든 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근데 그래도 남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한 50%를 결정한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부모에서 받은 유전자. 이게 또 한 30%. 또한 10%는 친구들, 누구를 만나냐. 꼭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길승 목사님을 만나고 이경희 집사님을 만나고 뭐 등등. 이게 만나잖아요, 우연히. 이게 또 10%래요. 나머지 10%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숙명주의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능력주의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앞에서 대부분은 나라 선택한 사람 여기 없잖아요. 부모 선택한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럼 80% 이상은 운이에요, 운. 내가 잘 산다고 한다면 그 80% 이상은 나의 의지나 노력에 관계없이 운입니다. 그럼 내가 잘 산다. 내가 굉장히 성공했다. 그거 80%가 운이에요. 못 살아도 80%가 나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힘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생각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성과주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했어. 성공했어. 그러면 남들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나의 잘난 것 때문에 내가 돈 벌었는데 세금도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랍니다. 뭐라고 하면 뻑 하면 황태현 목사님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사실 전에는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저한테는 들렸어요. 그런데 운이 교회 용어로는 은혜더라고, 은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이제 속세에서 말하는 운이라는 거하고 교회에서의
은혜라는 게 같은 말이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은혜가 뭐 내가 나의 성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야말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산다고 위축될 필요, 아니, 폼 잡을 필요 없고 못 산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 하고 여기도 많이 들어있잖아. 성경 구절에도 많지 않아요. 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다 기억해서 찾은 게 아니라 뭐를 이용해서 찾았겠습니까? 챗GPT에다가 야 이러이런 내용 좀 한번 보내줘 하면은 이거 다 보내줘요 그냥. 챗GPT에다 그거 좀 해달라니까 그냥 쫙 열거 나왔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운이라는 게 사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은혜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자녀 교육 문제 제가 요즘에 우리 딸이 손주가 와가지고 이제 딸 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주 보는 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뭐예요? 그 역량이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대인 관계도 좋고 공부도 뭐 학업 성취도 좋고 취업하는데 도움도 되고 소득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지고 그죠?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양질의 교육이라는 건 개인의 인적 자본 형성에 공헌한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별로.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대학 때 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장 좋아하는 게 애의 태아 때, 그 다음에 애가 바로 나서 영유아기 때. 우리 지금 손주가 2살인데 그때 취학 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대학 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어렸을 때의 이 수익성이 굉장히 이렇게 이게 수익률입니다. Rate of Return Investment예요. 교육에 따랐을 때 어렸을 때가 제일 높아요. 포스트 스쿨, 대학 가가지고 교육해서 그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가 제일 낮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만약에 기회비용이 요거라고 한다면 요때까지만 교육시키는 게 더 바람직해요. 근데 요즘에는 요 R이 이 그러니까 기회비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떨어져요. 자본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이제 뭐 요때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걸 보면은 바로 뭐냐면 어렸을 때 교육이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정합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요걸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그 자녀 교육에서 해크만 곡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영유아기의 투자가 성인기의 투자보다도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피아트 점수는 바로 뭐냐면은 이 학업 성취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참여자의 평균이 다 플러스라는 건 높습니다. 다. 고등학교 졸업률도 높고 대학교 졸업률도 높고 소득도 높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의 교육을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제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라 미국 데이터를 써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소득과 건강.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 이건 내가 한 건 아니고 저기 김현철 교수의 글을 보니까 하위 20% 여성이 상위 20% 여성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더 높답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X축이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Y축이 바로 그 기대수명이고요. 오른쪽으로 쭉 보이지 여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대수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결과를 보니까 직장을 그만둔 남성들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더라. 이런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여기서 보시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보면 남성하고 여성이 있는데 상위 소득 상위 20%가 있고 하위 20%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여자들이 좋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남자가 조금 적게 살고 상위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도 월등히 더 많이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건강 수명이 아니 그러니까 수명이 높다. 기대 수명이. 그리고 밑에는 바로 뭐냐면 건강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75세, 하위 20%는 66세, 한 9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건강 수명. 여성이 당연히 높지만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득 수준이 높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조금 오늘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네. 이게 그 꼭 우리 경제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를 우리 운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라고 하고 가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계획이에요, 계획.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1776년에 이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있다면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경제력을 높이면 이것이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재밌는 예가 있는데 우리가 푸주간에서 고기를 사서 먹잖아요. 근데 내가 고기를 사서 먹는 이유가 푸주간의 자비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푸주간의 개인의 욕심, 바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행위를 하면 그게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자본주의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기반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는 이 경제 논리를 따라요. 즉 시장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시장이 기본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게 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도 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시장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 아동 착취, 빈부격차 이런 게 발생을 해요. 그걸 지적한 양반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한 100년 후에 1776년에 그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잖아요. 100년 후 1867년에 바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다 맡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1917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1917년에 볼시에비키 혁명이 발생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에 반항해서 사회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는 뭐 시장, 그러니까 가격이 하는 거고 하나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계획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케인즈의 일반 이론 1936년에 책이 나와요. 여기서 바로 뭐냐면 케인즈는 사실은 막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내적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수성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생산력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을 잘 발현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망하게 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각종 인프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뭐 인프라를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갖다 만들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에요. 이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어떤 그 시장에 의한 거 있고 그 마크스가 얘기하는 통제, 계획이 있는데 정부가 있는데 이 둘이서 막 싸우다가 보니까 사실은 자본주의가 망할 상황이 됐어요. 그게 세계 대공황입니다. 이 세계 대공황 속에서 그 유명한 딱 해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케인즈예요. 케인즐이 자본주의를 망하게 두면 안 된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강점도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두 개의 그 핵심 논리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이에크는 어떻게 보면 그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또 받아들여요. 시장, 개인의 자유, 이걸 중시합니다. 내가 요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정도로 보수와 진보 간의 싸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보수주의들입니다. 굉장히 시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게 바로 시카고 학파라고 해서 통화론자들이라고 해서 시장의 개입을 가능한 한 없애고, 그러니까 시장에 정부 개입을 하지 말고 가격 기구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축이 있다고 했잖아. 하나는 시장, 하나는 뭐였죠? 그 계획, 정부. 그러면 시장을 중시하는 게 어디냐? 미국입니다. 유럽보다는. 미국이 굉장히 시장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보수주의가 시장을 중시하는 겁니다. 진보보다는. 시카고대가 굉장히 더 시장을 중시해. 하버드대보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가 잡았나요? 보수가 잡았나요? 진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여러분들도 뭐 민생 회복 자금 받잖아요. 그죠? 기분 좋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막 주는 때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막 줘요. 근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사실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보는 시간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시각을 두 가지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는 시장, 하나는 정부의 계획, 정부의 개입. 이걸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했는데 참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보면은 정말 경제 성장의 기적 국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로버트 루카스가 한국을 경제 성장의 기적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한 100불이었어요. 작년에 2024년에 3만 6천 불입니다. 몇 배 더 잘 사는 거죠? 360배. 사실 그때는 60년대는 배고파서 죽고 지금 배불러서 죽어요. 그죠?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국가예요. 그럼 뭐 엄청나죠. 이런 거에 대표적으로 왜 이렇게 됐냐? 사실은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도 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매 5년마다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어요.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5년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우연하게. 근데 대통령 1년만, 그러니까 임기마다 1년씩 경제 성장률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다들 뭐 말도 안 되는
뭐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고 했지만 매 5년마다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씩 딱딱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라고 하죠? 잘못하면 0%까지 0%대라고 했습니다. 0%. 옛날에는 8, 9%였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많은 집단 지성이 필요한 거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더 커집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빈부격차가 더 커져요. 그거는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생각, 가장 언제 많았습니까? 코로나 때 그랬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거를 좀 하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 우리 저 김세직 교수가 경제 성장률 추락 현상을 잘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0%대라는 거예요. 이 친구 말에 따르면. 그리고 올해 0%, 0.8%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로 떨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제가 이거 큰일 났네. 하여튼 넘어가고, 하여튼간 제가 너무 이렇게 횡설수설 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너무 욕심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좀 질문 좀 하시죠. 질문하셔가지고 좀 대답하는. 그리고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하면 좀 돈을 벌까? 어떤 주식을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얘기 묻는다면 저는 전혀 자격이 없죠. 이거는 뭐 우리 집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웃어요. 근데 제가 신문 기자들하고 꼭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다 허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 벌써 53분이 지났네요. 큰일 났네. 제가 잠시 개입해도 될까요? 아, 예, 정 예. 정부 미안합니다. 개입은 아니고요. 이게 진행자의 개입이 잠깐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아 재미있게 뭔가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인과성, 연관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뭔가 이제 행복에 대한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우리 김홍기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들리지는 않으시겠지만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사이에 질문이 좀 의미심장한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읽어 드리고 집사님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인제 제가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써니킴님께서 예 "흥미로운 주제들을 통찰력 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지만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엽죽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아주 예민한 또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좀 요 질문이 있고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인제 답변에 인제 시간을 또 조율을 하실 수 있도록 두 번째 질문은 최병욱 님께서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향후에 인구 감소로 인한 수축 사회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한 수축 사회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과 관련한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 서적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거 좀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요. 아무튼 요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고요. 질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김홍기 집사님의 답변을 조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노후 준비 문제는 사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아직까지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졌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런 아까 써니 목사님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게 복리라는 게 있잖아요. 복리로 하잖아요. 뭐 이자도 이자에서 이자를 구하는 건데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단기 투자를 막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위험 프리미엄만큼 투자 수익률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경제 이론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험이 높은 것을 갖다가 단기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위험이 서로 상쇄돼 가지고 위험한 것만큼 프리미엄이 더 많이 그러니까 주어진다는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이제 장기 투자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뭐 제가 화폐금융론이나 경제학 강의할 때 1시간 정도를 왜냐하면 학생들은 제가 뭐 잘 못하지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특히 이제 그 젊었을 때에 저축이 중요하다. 직장을 가서 한 6, 70% 이상은 무조건 자기 소득의 6, 70% 정도는 저축을 해라.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그걸 갖고 있어야만 종잣돈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재테크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사실은 돈이 없는 경우 어떡하냐? 절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뭐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좀 저축을 해서 그걸 갖고서 뭐를 좀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임금이라는 게 뭐에서 결정되냐?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생산량만큼 그 임금, 생산량이 바로 임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건 궁극적으로는 생계비 수준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해요. 생계비. 임금이 쭉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때그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임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뭐 미래 노후 저축하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젊었을 때는 과도하게 저축을 해서 그 과도하게 저축한 걸 갖고서 뭐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인구 감소 문제는 이건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하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의 통계 지표만 알으려면은 인구 증가율이래요.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어떠한 다른 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바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어느 나라에 투자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인구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이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 높은 데가 어디였? 옛날에 높은 데가 중국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이제 막 하고 요즘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성장률이 높아요. 왜? 인구 증가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기 투자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사실은 그때그때 현금 흐름 같은 건 안정적인 걸 너무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가 높은 거를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오랫동안 하면 서로 오르고 내리면서 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위험성이 높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 경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원숭이가 그냥 표를 뽑아서 투자하는 거랑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투자해 저기 뽑아가지고 분석해서 뽑는 거랑 수익률이 어디가 높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거 따라서 하는 거랑 원숭이가 그냥 제비뽑기해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라.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이거 오르내리는 걸 가지고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장기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재테크 얘기한 거 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를 위험한 걸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이거에 다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 경우하고 틀리는 경우를 따져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드리고요. 답변이 하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더 들어와 있는데요. 믿는 자가 현재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취할 경제적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 황태현 목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짧은 질문인데 굉장히 좀 폭이 넓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가정과 사회에 취할 경제적 행동, 믿는 자로서 뭐 어떤 경제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황태현 목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황태현 목사님이 제가 이걸 준비하는지를 알아줬는지 이 책저책을 줘가지고 그거 좀 대충 읽느라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경제 문제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죽는 때예요, 죽는 때. 사실은 너무 경제 문제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경제적 행복을 뭐라고 제가 정의한 게 있다고 했죠? 소득을 뭐로 나눠준다? 욕심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심을 줄이면 경제적 행복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좀 자족할 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저는 황태훈 목사님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족하는 거. 그러고 우리가 너무 강박관념,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엄청난, 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역량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서 이것의 역량을 발휘해서 많은 그 물질적인 경제력을 높여서 이거 가지고 소비도 하고 남들을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 이상은 다 운이다, 운. 나는 이게 뭐 숙명주의를 떠나서 좀 여유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해가지고, 뭐 내가 못 사는 것도 다 뭐 남의 탓, 내가 잘 사는 것도 남의 탓,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못 살면 나름대로 위로도 되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운칠기삼, 운팔기이가 우리가 좀 한번 조금은 고민해 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 답변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으라면 좀 풀겠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너무 훌륭한 답 주신 것 같고 그 뭐랄까요?
모든 괄호를 다 메워주는 것이 다 좋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던져 주시는 그런 어떤 뭐랄까 통찰들이나 정리들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들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디딤돌 같은 것들 충분히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번 주일 설교 인제 가 또 연결돼서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요번 주일 설교가 오늘 강의하고도 연결이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러면 요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 뭐 메모도 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욕망의 문제 뭐 이런 것도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욕망을 정말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건 또 아니고 '함께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고, 여러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운칠이삼 뭐 그 운팔 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것 또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이런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주 좀 생각할 거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 기회에 뭐 아직 질문을 못 하셨지만 뭔가 이 얘기는 한번 좀 질문하고 싶은데 하셨던 게 있으셨다면 채팅창에 못 남기셨더라도 지금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 이경희 집사님 질문하세요. 이경희 또 집사님은 안 하셔 또. 손사래를 치고 계십니다. 네. 우상수 집사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안다는 게 아니라 한번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니라 집사님. 질문하지 말고 자기 의견 네. 얘기하라. 쓸데없는 교육의 경쟁을 없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아니, 못 들었어요. 쓸데없는 교육의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 그걸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제안해 저는 주시면. 사실 여기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암기식 교육, 모방 교육에 치중해 있었어요. 굉장한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쓸데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챗GPT 물어보면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는 지금은 별로 의미도 없고 아무런 수익률이 없어요. 사실 바로 이제 뭐냐면 좀 그 어떤 현상과 현상을 갖다 이어주는 논리를 좀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뭐 김세지 교수가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창의력, 창조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질문, 뚱딴지 같은 얘기를 굉장히 항상 오픈해 가지고 그 뚱딴지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저는 사실 우리 이 학생들한테도 꼭 강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뭐다라는 거는 요즘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직장 다닐 때 그런 걸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모르면 구글링 하면 되고 챗GPT를 통해서 보면 그냥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려운 창의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방법, 그러니까 어떤 달리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을.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몇 분들 보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의 정말 이 창의력이 엄청나구나. 제가 동일한 현상을 항상 봤어도 그렇게 설명하는구나라는 게 난 창의력인 것 같아요. 창의력이니까 뭐 이 세상에 없는 걸 갑자기 만들어낸다는 그런 게 아니라
달리 보는 겁니다. 시각을.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그 교육의 좀 이렇게 혁신, 교육, 우리 자녀 교육을 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게 뭐다가 아니라 왜 그러냐, 왜. 그러면 그 왜 그렇다는 게 어떤 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것 속에서의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그 어떤 서열의 라인업 하는 데만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중고등학생들이 배워서 대학생들이 배워서 하는 그것을 직장에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전공하고 자기 전공 대학에서 전공하고 그 일하고 있는 관련성이 2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전공 교육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그래서 너 죽고 나 사는 경기가 아니라 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생각의 방법을 바꾸는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게 달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달리.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면서 떠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나름 강의 시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여가지고, 오늘 Q&A 요 정도로 좀 마치고요. 우리 집사님 또 교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이런저런 혹시 오늘 또 궁금했던 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저도 좀 질문이 있긴 한데요. 나중에 좀 예, 따로 뵙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네. 좀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드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은 했는데 제 역량 부족으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사님 그 저도 줌을 해보니까 오늘 저 참여하고 계신 분 한 30명 남짓 계신데 제가 이게 줌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약간 답답하고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줌이라는 게 얘기할 때 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줌 프로그램이 굉장히 뭐랄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이 강사들 특히 이제 아우 나 오늘 뭘 무슨 얘기를 했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사실 좋았고 늘 들으시는 분들 다 너무 행복해 하시고 분명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해 주신 집사님도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이제 5강을 아쉽지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는 정윤희 집사님께서 예, 경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도와 경청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 주실 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안녕 인사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러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또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 어떻게 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대화를 했습니다. 많이 갖는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 어, 또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갖고 또 어떻게 잘 나눌 수 있고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인지도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러주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도 또 말씀 안에서 더 궁리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김홍기 집사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들으신 모든 30분의 우리 경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